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아내, 남편,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가사 사건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조부모가 과연 손자녀의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상 면접 교섭권은 이 자녀, 즉 사건 본인의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가 이제 쌍방 본인의 자녀들의 이혼에 있어서 조부모도 개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손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녀, 즉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녀가 상대방에 비해서 며느리가 됐든 아니면 사위가 됐든 그 상대방에 비해서 뭔가 좀 약할 것 같다. 즉 이혼한 이후에 면접 교섭의 과정에서 뭔가 좀 불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조부모들도 같이 나도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건이 진행 중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판결문이나 아니면 이혼의 조정에서 이 조부모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조부모들을 면접 교섭권의 주체로 뭐 판결문에 기재를 한다거나 뭐 조정조세 기재를 하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판결문은 당연히 적히지 않고요. 뭐 조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아들 또는 본인의 딸이 이혼 후에 이제 비양육자라서 상대방이 양육자인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면접 교섭할 때 뭐 그때 같이 뭐 보는 것은 뭐 자유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면접 교섭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 사례를 통해서 민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이 주체,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주장하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본인의 딸이 미리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그다음에 이 어린 자녀의 이모 그리고 이제 사위겠죠. 같이 이제 아이를 이제 뭐 같이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이혼 소송 중에 만약에 두 사람이 계속 살아 있고 정상적으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면접 교섭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조모 입장에서는 조부모 다 같이 해당될 수 있겠죠. 조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양육을 하고 또 이 유대 관계와 애착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 본인 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딸이 면접 교섭을 할 때 조부모도 같이 아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면접 교섭 자체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딸과 그 다음에 사위가 이혼을 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양육자이자 친권자가 사위고, 면 비양육자가 보통 면접교섭을 가지는데 면접교섭권 자체를 가질 수 있는 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부모가 이제 법원에 면접 교섭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위는 이제 주장하기를, 그 사위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위 입장이죠. 그 사위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본인의 친 자식을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조부모가 망인 아내의 이제 부모,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뭐 지금까지 아이를 이제 양육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제 저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니까 이제 아이를 좀 인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조부모는 아이를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사망을 했고 그나마 딸의 분신인 손자녀를 계속 품에 안고 싶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아이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또 끊을 수는 없고 또 아이도 아빠를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들어오고 또 사위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여자와 가정을 꾸리면서 같이 거주했던 집에서 나간 뒤에 그래서 아이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조부모도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계속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이전 집안과는 별로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장인어른과 장모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미 관계가 끝난 이전 망인인 아내, 이 장인어른과 장모가 계속 엮여 있는 것이 본인도 좀 불편하고 또 아이가 새로운 엄마, 그리고 새로운 외할머니, 또 외할아버지와도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친모의 이제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 조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셨겠죠. 그래도 내가 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또 딸의 자식인데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딸에 대한 애정과 상실감을 손자에게, 손자녀에게 이게 집착으로 이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만나는 것이 결코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또한 이제 아이가 그 당시 어렸었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엄마라고 인식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의 친모가 사망을 했다라는 슬픈 사실로 인해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엄마가 사실은 본인을 친엄마라고 알고 지낸다면 오히려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으니 괜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접교섭, 사건본인, 즉 미성년자 자녀의 어떤 면접교섭이라든지 뭐 양육자라든지 양육비라든지 뭐 친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장 핵심 판단 기준은 사건 본인의 복리입니다. 민법 규정에는 사건 본인의 복리라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따르면 이 복리라 함은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얻으려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을 주장하는 자나 양육자를 주장하는 자나 친권을 가져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자와 이 사건 본인이 얼마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그 애착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사건 본인이 보통 이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면접교섭이나 양육자, 친권자를 주장하는 쪽의 경제적인 부분, 양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정신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또한 감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무제한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서 부모,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의 주체인 부모 중의 일방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생사가 불명하거나 아니면 해에 있어서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친부모를 대신하여, 즉 면접교섭권이 있는 친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결국 아이의 복리인 거죠. 이제 이혼을 하면 아버지 쪽이 있고 어머님 쪽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친가 쪽 가족들도 만나고 또 외가 쪽, 엄마 쪽 가족들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양쪽의 가족들을 같이 봐야만 이 아이가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판례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면, 완전히 부정한다면 이 아이는 본인의 친모의 가족과는 결국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인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조모가 이 아이를 3년 이상 성심성의껏 양육을 했고 또 사건 본인의 이모, 즉 망인인 친모의 동생이죠. 이모도 같이 양육을 해왔습니다. 즉 오히려 어렸을 때의 양육을 외가 쪽에서 더 많이 도와준 거죠. 사실은 도와줬다기보다 주로 한 거죠. 그래서 아이도 물론 어리긴 했지만 이미 외할머니인 외조모, 그 다음에 이모,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단절한다면 아이 또한 상실감이 클 것이다 라고 보았고, 설령 아빠 쪽에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차피 크게 되면 본인의 출생을 알 수밖에 없다. 즉 이걸 숨긴다고 해서 아이한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즉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출생의 관계와 친족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한 일이다 라고 법원에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 즉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또 특별한 사정, 즉 친부모 중에 일방이 사망을 하거나
생사불명, 기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부모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고요. 이 판례를 통해서 민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자 또는 뭐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판례를 계기로 하여 민법에 이제 부모가 면접교섭권자고 그 외에 이러한 사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개정이고 또 바람직한 판례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서로 협조를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그리고 외 조부모가 됐든 아니면 뭐 친 조부모가 됐든지 간에 서로 아이를 위해서 갈등 없이 원만하게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 교섭을 정할 때는 일시, 그다음에 장소, 방법을 법원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통상 친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에 2번, 뭐 1박 2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 면접을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숙박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당일로 이제 오전 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당일 면접 교섭권이 인정이 됐고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조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보통은 장소를 뭐 면접교섭권자가 아이가 거주하는 곳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에 다시 아이가 거주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방식이 통상적인데 이제 보건건 같은 경우에는 사위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조부모 집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 집으로 와서 아이를 인도해주고 그다음에 면접교섭 시간이 끝날 때쯤에 다시 사위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면접교섭의 일시나 뭐 횟수, 그다음에 방법이나 장소가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교섭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친부모에 비하면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와 비교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이 진행 중에 이제 자녀들이 이혼을 하는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조부모가 나도 면접교섭을 해야 되니까 이거 판결문이나 좀 명확하게 좀 기재해달라.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소송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 쪽에서 우리 부모님이 주로 키워주니까 부모님이 면접교섭권을 같이 동행해서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여기 넣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조세에 넣을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시부모님 또는 뭐 고부 갈등 왜 이제 처가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극구 그것도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쪽 가족과 계속 엮이는 게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오히려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를 생각하셔라. 아이를 위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애정이 있다면 그 부부 간에 당사자 간의 감정을 아이한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사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부모가 어떻게 손자녀를 입양할까? 아니, 부모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입양을 하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간혹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뭐 뉴스 등에도 많이 이러한 얘기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는 뭐 일면만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발생되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의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부모가 아이를 유기했어요. 또는 뭐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범죄 아동학대죄로 또는 뭐 유기죄로 형량을 받고 뭐 교도소에 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아이의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의 잔존한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조부모가 대신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본사는 딸이 미성년자일 때 가출해서 임신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 딸이 아이를 지금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본인 자신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고 부모도 지금 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딸이 아이까지 임신을 한 상황이니까 이제 조부모 입장에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편 누구냐? 이 아이 아빠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 나가가지고 이제 뭐 만났다. 임신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그 딸을 임신시킨 남자를 찾아갑니다. 어쨌든 딸이 임신을 했으니까 뭐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바람으로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러면 너 아이를 뱄으니까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하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쪽도 일단 그 당시에는 본인도 좀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좀 잘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도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미성년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아이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또 남자 쪽 부모도 뭐 어떻게든 좀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이제 결혼식까지 올리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난 이후에 일단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 여자 쪽 집안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이제 같이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성년자인 상태로 아이를 출산을 하죠. 출산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출생하면 챙길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초기 양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성년이 되지 않은 이 어린 부모가 본인의 아이를 양육하는 게 버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삶을 지금 컨트롤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출산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 뭐 분유도 먹여야 되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 챙길 게 많고 또 아이가 울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아이 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또 이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물론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무게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집을 나갑니다. 네, 남자가 집을 나가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혼자서 집에서 보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이제 저도 직접 대화를 해보지는 않아서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나도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고 내 삶도 지금 불안한데 이 아이까지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이제
그 아이의 조부모죠. 그리고 이 딸의 부모는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손자녀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또 본인 딸은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봐도 본인 딸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 딸과 그 사위가 이제 사위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딸도 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연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제 결국 양육자나 친권자로는 그 여자 쪽이 인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외조모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딸과 또 손자녀와 같이 지내다가 딸도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이제 딸도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 딸의 부모, 그 손자녀의 외조 부모 고민을 하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는, 본인의 딸은 지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이 손자녀를 입양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입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사실상 이제 친족 관계가 좀 얽히는 거죠. 왜냐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부모이자 부모가 되는 거고, 또 부모가 누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자였는데 부모이자 누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친족 관계가 이제 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에 대해서 허가를 인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혈족 관계도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어차피 아이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친부모가 살아있고 완전히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며 또 친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 원심의 판단을 이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설령 친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부모와 지금 자녀가 서로 교류가 없고 이 아이를 양육할 의지조차 없으며 또 친부모가 이 자녀의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고 또 입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옴으로 인해서 유대관계와 애착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입양의 기본적인 기준, 즉 실질적인 입양 의사가 있는지, 또 실제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생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설령 실질적인 혈족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힌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지금 이 아이의 친생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의지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조부모라 하더라도 능력도 되고 의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도 양호한 조부모가 입양 부모가 돼서,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가 돼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을 번복해서 입양을 이제 취소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입양이 허가가 됐고, 이 조부모가 이제 친부모는 아니지만 입양 부모로서 이제 양부모가 된 거죠. 양부모가 돼서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 등 이제 관련 가족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혈족 관계, 친족 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친생자 관계를 이제 정정하기 위해서 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든지 뭐 친생 부인의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가족 관계를 정리를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낳았는데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본 사례처럼 조부모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조부모의 자녀들로 넣을 수도 있고, 즉 본인의 딸인데 이제 형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들이 뭐 10건 중에 1건 정도는 주 쟁점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가족관계가 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라도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소송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긴 한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입양이 됐는데 나중에 뭐 입양 취소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뭐 파양도 할 수 있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양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허가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파양이나 입양을 취소해서 입양을 무효화시키는 절차,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즉 아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부모가 이제 좀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뭐 능력도 없는 상황이고 또 미성년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조부모가 이제 부모가 돼서 양부모긴 하지만 부모가 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한테 보다 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사건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조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친권자는 될 수 없지만 이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대리권을 가질 수 있을까?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관한 사례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이제 사건으로 이제 최진실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그 사례를 통해서 최진실 법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법 개정도 이루어졌었는데요. 간략하게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최진실이 남편과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면서 최진실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외할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친정 어머니가 같이 최진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 양육자 모두 최진실이었던 거죠. 그렇게 4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최진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에는 이제 최진실이 친권자이자 양육자였는데 그 친권자가 사망을 하면 다른 생존하고 있는 친부모, 즉 남편,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빠죠. 아빠한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최진실의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이 결국
자녀들한테 다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친권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의 권리에는 법정 대리권과 그다음에 이제 이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 대리권인데 이 법정 대리권은 재산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외에 신상에 관한 권리, 예를 들면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정, 거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특히 재산에 관한 관리권인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나 이제 판단 능력이 있어서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 행위,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 등도 사실상 법률 대리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법정 대리권을 친권자가 갖고 본건에서의 친권자는 이제 전 남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이유로 이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최진실의 모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아이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위가 그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위와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즉 친권이 타방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부활된다라는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의 자동 부활 제도는 없어지고 다만 기존의 친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미성년자 자녀 당사자나 그의 이제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모 일방,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이제 그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청구를 하는 기간은 사망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내에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야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타방, 살아있는 이제 일방 배우자, 일방 부모가 과연 친권자로서 지정될 자격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재혼 여부도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이혼을 했던 사유, 뭐 폭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학대했다든지 도박 습벽이 있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의 뭐 신문 절차나 가사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친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친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친권자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외 친족의 청구 또는 뭐 가정법원이나 지자체, 뭐 검사, 미성년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조부모가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조부모가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친권자로 신부모가, 살아있는 친부모가 친권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아이를 돌봐줄 만한 법정 대리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를 그럼 누가 대신 케어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의 어떤 직권 아니면 검사, 지자체장 아니면 친족이 신청을 해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미성년자 후견인은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법정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재산도 관리하고 신상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최진실의 모친이 미성년자 후견인으로서 이제 아이들의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이 대두가 됐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제 비슷한 구조입니다. 본인의 아들이 그때는 친권자 양육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친권자 양육자로 이제 혼자 양육을 하기 힘드니까 시어머니 이제 본가의 어머니 본인과 아들이 같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똑같은 구조로 아들이 재산이 꽤 많았어요. 한 100억 가까이 됐어요. 그게 전부 다 손자녀에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손자녀의 친권을 이 며느리한테 가면 그 재산을 다 인출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정 대리인이 뭐 재산을 처분하려면 미성년 자녀나 뭐 사건분의 재산 처리하려면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친부모가 아이 통장 관리하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며느리가 그 재산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는 이제 이게 기회다 싶어서 본인이 이혼을 했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데 자녀들이 지금 상속을 다 받으니 이게 마치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며느리가. 근데 이제 며느리가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 그 당시에 재혼을 했고 새 남편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을 합니다. 친권자 지정이 기각이 되고 이 친할머니가 본인이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도 이제 보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다른 일반 부모, 뭐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얼마든지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셔서 손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대리권 행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